할머니 조심하세요. 그 말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조용히, 마치 제 귓가 바로 옆에서 바람 한 줄기가 스친 것처럼 들렸죠. 계산대에 서 있던 젊은 계산원이었어요. 머리를 질끈 묶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순간 그 눈빛이 이상하게 떨리더군요. 무서움이라기보단 무언가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얼떨떨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영수증을 받아들고 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멍하니 쳐다보다가 감사합니다 소리에 뒤늦게 고개를 끄덕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화, 올해 65살이고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산 지 이제 8년째예요. 제 인생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침엔 두유 한 잔에 식빵 한쪽, 낮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바둑 한 판, 저녁엔 TV 뉴스 보고 라디오를 켜놓은 채로 잠드는 게 일상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저를 단정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건 잃어버릴 게 없을 때 가능한 단정함이에요. 버려진 자리엔 정리할 것도 많지 않거든요. 그날도 그런 평범한 날 중 하나였어요. 냉장고 안이 텅 비어 있어서 장을 보러 나갔죠. 마트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예요. 도로 건너편에 새로 생긴 체인점이라 요즘엔 거기만 다닙니다. 통로마다 반짝이는 형광등, 상품 진열대 위에 붙은 할인 딱지들,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두부 하나, 참기름 하나, 그리고 세일하는 휴지. 메모지에 적은 대로 카트에 담고 늘 그렇듯 계산대로 향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줄이 조금 길었어요.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제 카트에 부딪히며 죄송합니다 하고 웃었는데 그 웃음이 조금 이상했어요. 웃으면서도 눈이 안 웃더군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핸드폰으로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 차례가 됐고 계산원이 제 물건들을 하나하나 바코드에 찍기 시작했죠. 삑, 삑, 삑. 단조로운 소리 사이로 계산원이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갑자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혼자 계실 땐 조심하세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지폐가 덜덜 떨렸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물으려는데 그녀는 바로 다음 손님에게 시선을 돌리더군요. 다음 손님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게는 다시 평범한 마트의 소음만 남았어요. 사람들 발소리, 바구니 부딪히는 소리, 계산대의 삑삑거림. 방금 전 일이 환청처럼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괜히 뒤를 몇 번이나 돌아봤어요. 누가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걸음마다 뒷덜미가 서늘했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혼자 계실 땐 조심하세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낙엽이 바람에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왜 그렇게 무섭게 들리던지요. 현관 앞에 서서 키를 꺼내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 텔레비전 소리 대신 냉장고 모터 소리만 웅웅 울리고 있었죠.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별일 아니야, 정화야. 젊은 계산원이 그냥 괜히 겁을 줬을 거야. 세상에 그런 얘기 흔하잖아. 뉴스를 봐도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냥 걱정한 거겠지. 그렇게 제 자신을 달래며 커피포트를 올렸어요. 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마음도 조금씩 진정되더군요. TV를 켜고 뉴스를 보면서 두부찌개를 끓이고 식탁 위에 놓인 휴지를 꺼내며 평소처럼 하루를 정리했죠.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요. 머리로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혼자 계실 땐. 밤이 깊어질수록 그 말이 점점 커졌어요. 마치 누군가 제 방 안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것처럼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이 벽에 길게 비치고 시계 초침이 딱, 딱, 딱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데 그 리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딸깍. 현관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죽였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불도 켜지 않은 채 귀만 기울였죠. 딸깍. 두 번째 소리가 났을 때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어요. 그때 그 말이 다시 떠올랐죠. 할머니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혼자 계실 땐 조심하세요. 그 말이 마치 예언처럼 들리던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문 손잡이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오래된 아파트라 현관문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 때면 문이 딸깍거릴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그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밤마다 꼭 한 번씩. 저는 점점 문 소리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이상하죠? 무서우면서도 그 딸깍이 들리면 아, 아직도 누군가가 거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착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참 이상한 동물이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외로움을 덜어내려고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 밑으로 전단 한 장이 밀려 들어왔어요. 무료 경로 건강검진 당신의 집 앞으로 찾아갑니다. 평범한 광고 전단 같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정화 어르신, 신청하신 방문검진 일정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저는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누군가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경찰에 전화했어요. 젊은 목소리에 순경이 받더군요. 전단만으론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버리세요, 어르신. 그 말에 힘이 빠졌어요. 그렇게 전단을 찢어버리고 며칠간은 억지로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죠. 하지만 불길한 일들은 계속됐어요. 다음 날 아침 거실 창문 유리에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바깥쪽이었어요. 저는 그걸 닦아내지도 못했어요. 닦아내면 사라지겠지만 그게 정말 있었다는 증거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아서요. 며칠 뒤엔 초인종이 울렸어요. 새벽 2시, 띵동띵동. 2번,
그리고 멈췄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112를 눌렀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소리가 멎었어요.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날 문 앞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낡은 열쇠 하나,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겠는 오래된 녹슨 열쇠요. 그때서야 그 계산원이 떠올랐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혼자 계실 땐 조심하세요. 그 말이 점점 구체적인 얼굴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다시 그 마트로 갔어요. 그런데 그 계산대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죠. 전에 여기 일하던 여자분 있잖아요. 머리 묶고 있던 분. 그렇게 묻자 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 그분요? 한 달 전쯤 그만두셨어요. 갑자기 안 나오셨다던데요? 한 달 전. 이상했어요. 그럼 내가 만난 그날은 뭐였죠? 분명 일주일 전이었는데 저는 말없이 계산대를 떠나며 내내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제 뒤를 밟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다시 걷기 시작하면 발자국 소리가 따라왔죠. 타박, 타박, 타박. 바람이 부는 소리일 수도 있고 제 신발 소리가 벽에 울리는 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확신했어요. 정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요. 집 앞 골목 끝에서 저는 한 남자를 봤어요. 짙은 회색 점퍼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청년.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나를 보며 웃었어요. 너무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미소가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서 봤더라. 그날 밤 다시 딸깍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조금 더 길게 마치 손잡이를 완전히 돌리다 놓은 것처럼.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림자 하나.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불길한 그림자의 주인이 바로 낮에 나를 보며 웃던 그 남자였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조용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내 뒤를 밟는 느낌, 문 손잡이의 딸깍 소리, 창문 밖으로 스치는 그림자. 그게 모두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그건 착각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였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계단 아래서 낯선 청년을 마주쳤어요. 짙은 회색 점퍼, 검은 모자.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낮에 골목 끝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혹시 302호 사시죠? 이사 인사드리려고요. 이사요? 그제야 계단 한쪽에 쌓인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옆집이에요. 303호. 방금 짐 옮기느라 시끄러웠죠? 그는 해맑게 웃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래, 이웃이었구나. 내가 괜히 의심했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죠. 이거 떡이에요.
어머니가 보내주셨는데 너무 많아서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예의상 거절하기도 그래서 떡을 받아들며 웃었죠. 고마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기 힘든데 참 친절하네요. 요즘 세상이 험해서요. 혼자 사시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순간 등 뒤가 서늘해졌어요. 너무 익숙한 말이었거든요. 혼자 계실 땐 조심하세요. 하지만 그는 내 눈치를 살피지도 않고 싱긋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든든하죠. 뭐든 필요하실 때 말씀하세요. 그 말투가 묘하게 부드러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며칠 동안 이상우라는 청년은 자주 내 집 앞을 드나들었어요. 김치가 너무 많다며 나눠주기도 하고, 택배가 오면 대신 들여다 주기도 하고, 전구가 나갔다며 사다 주기도 했죠. 어느새 나는 그에게 익숙해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살갑네. 제가 원래 효자예요. 농담처럼 주고받는 대화가 이어졌고 나는 그가 내 아들 같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웃겨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돼요. 이건 너무 빠르다. 어느 날이었어요. 내가 마트에서 사온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이상우가 서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할머니, 혹시 남편분이 남기신 서류 같은 거 있으세요? 서류요? 예, 그 부동산 관련된 거요. 제가 일하는 쪽이 부동산이라 혹시 상담 도와드릴까 해서요. 그 말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의 부동산 얘기는 가족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그런 건 다 정리됐어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그가 한 발짝 더 다가오더군요. 혹시 남편분이 누구한테 돈 빌려준 적 있으세요? 그건 왜? 아, 그냥요. 요즘 이런 사기 많아서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를 언제 봤는지. 골목 끝에서 나를 보며 웃던 그 남자. 바로 이상우였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떡이 담긴 접시도 김치통도 다 버려버렸어요. 누군가 내 집 안으로 들어와 나를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303호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 불빛이 마치 나를 지켜보는 눈처럼 깜빡였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문 손잡이가 다시 천천히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안쪽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딸깍, 딸깍 2번 소리가 났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 집 안에도 누군가 들어와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문을 잠그는 습관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안심하려고 잠갔다면 이제는 살기 위해 잠그는 기분이었죠. 현관문, 베란다, 심지어 안방문까지 딸깍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잠금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잠금이 아니라 감금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어요. 책상 위 서류 더미가 바람에 흩날리듯 머릿속 생각도 정리가 안 되더군요. 이상우가 남편의 서류를 언급했던 게 계속 걸렸어요. 나는 그가 그런 말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8년 전이에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했어요. 출근길에 쓰러져서 그대로 장례를 치르고 남은 건 작은 통장 하나와 오래된 장롱, 그리고 책상 서랍 하나였습니다. 그 서랍은 남편이 늘 잠가두곤 했어요. 정화야, 이건 내가 정리할게. 그 말에 나는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밤 창문 밖의 바람이 서랍 손잡이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열어보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상우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가 알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 서랍 열쇠는 남편이 늘 안경집 뒤편에 숨겨뒀어요.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죠. 천천히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 안엔 검은색 가죽 장부 하나, 손때가 묻은 표지, 모서리가 닳아 너덜너덜해진 그 장부. 나는 손끝으로 먼지를 털고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날짜와 숫자들, 그리고 이름들. 박기태 3천만 원, 이정섭 2천만 원, 반환 예정 미확인. 남편은 평생 정직한 교사였어요. 빚을 지거나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건 뭐였을까요? 장부 맨 끝 페이지엔 낯선 글씨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기태에게 절대 알리지 말 것.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기태. 남편이 생전에 가끔 언급하던 이름이었죠. 기태는 참 의리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곤 했는데 장부 속에 그 이름 옆엔 미상, 반환 불가, 위험 이란 단어가 여러 번 적혀 있었어요. 나는 불안했어요. 그 장부가 남편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상우. 그는 어떻게 이걸 알고 있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떡을 내밀던 그의 손, 웃던 얼굴, 친절하게 나를 챙기던 말투. 그 모든 게 계산된 접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짧은 침묵. 그리고 낮은 목소리. 할머니 장부 아직 갖고 계시죠? 순간 숨이 멎었어요.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들려온 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익숙한 소리. 딸깍딸깍. 그 소리는 내 현관문 손잡이 소리였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문 너머 그림자 하나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이 숨기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날 밤 문 너머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커튼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비쳤고
나는 숨을 참고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그 소리, 딸깍, 너무나 또렷했어요. 손잡이를 살짝 돌렸다 놓는 그 특유의 금속성 마찰음. 몇 초 간격으로 반복됐어요. 마치 내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나는 핸드폰을 쥐고 112를 눌렀어요. 그런데 화면이 꺼졌어요. 배터리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70%였는데 순식간에 꺼졌어요. 이상했어요. 창밖을 내다봤죠. 가로등 밑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휴대폰이었어요. 그 사람의 손엔 내 전화번호가 떠 있었어요. 나는 숨이 막혀서 소리도 못 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굴은 너무 익숙했어요. 이상우. 늘 상냥하게 웃던 그 청년의 얼굴. 하지만 그날 밤에 그는 웃지 않았어요. 차가운 눈빛, 입술엔 미묘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죠.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장부 꺼내 놓으셨죠?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이상우 씨 당신 뭐야? 그가 대답했어요. 그 장부는 원래 제 겁니다, 할머니. 그 말이 내 귀를 얼려버렸어요. 그는 마치 오래된 거래를 다시 꺼내는 사람처럼 침착했어요. 선생님이 죽기 전에 제 이름을 지웠죠. 돈을 빼돌린 것도 저고요. 하지만 그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그분은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시간도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 청년이 남편의 아들?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제 몫을 찾으러 온 겁니다. 선생님이 남긴 돈, 그게 제 거예요. 나는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헛소리야. 당신은 사기꾼이야. 하지만 그는 웃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다만 그 전에 계산대 직원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순간 머릿속이 또 멈췄어요. 계산원. 나에게 조심하라고 했던 그 아이. 그애 제 동생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제가 할머니 뒤에 있었어요. 동생이 저한테 그랬죠. 저분 착하시다. 괜히 건드리지 말아요. 하지만 전 이미 결심했거든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주세요. 그 장부만 주시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나는 침묵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건 남편의 장부 맨 마지막 페이지, 기태에게 절대 알리지 말 것. 그 이름, 이상우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어요. 너 그 장부가 왜 위험한지 몰랐구나. 그건 제 아버지가 남긴 돈이에요. 아니야. 나는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아버지가 훔친 사람들의 이름이야. 그 말이 끝나자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그 순간
바깥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이상우는 뒤돌아봤고 나는 그 틈에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이제 내가 조심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었구나. 경찰이 떠난 새벽, 거실엔 커튼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흘러들었어요. 커피잔에 남은 미지근한 물이 식어가고 있었죠. 그 새벽의 공기는 마치 오래된 방 안의 비밀처럼 무겁고도 조용했어요. 이상우는 연행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죄의식보다는 어떤 후회로 가득했어요. 그 돈은 제 아버지의 몫이었어요.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남편이 남긴 장부, 그 속의 이름들, 숫자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기태에게 절대 알리지 말 것.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남편은 죄를 숨긴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세상은 단순한 옳고 그름으로 설명되지 않더군요.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남편은 그 경계선 위에서 나를 그리고 그 청년을 지키려 했던 게 아닐까요?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이번에 직업훈련 신청한 청년이 보호자 연락처를 한정환님으로 적어놨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경찰은 그를 풀어줬고 사회복지사가 말하길 아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부를 들고 동사무소로 갔어요. 흑백 복사처럼 낡은 글씨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죠. 이건 이제 누군가의 증거가 아니라 오래된 후회의 기록일 뿐이야. 그래서 직원에게 말했어요. 이걸 좀 맡아주세요. 누가 더 다치기 전에 이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종이를 챙겼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어깨에 살짝 내려앉았죠. 손끝으로 그 잎을 털어내면서 오래된 죄책감 하나를 같이 털어낸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커피를 내렸어요. 커피 향이 퍼지자 남편의 웃음소리가 문득 떠올랐어요. 정화야, 커피는 진하게 내려야 인생이 느껴지지.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더군요. 남편의 사진 앞에 커피를 한 잔 올려두며 나는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숨기려던 건 죄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하려던 마음이었지요. 그리고 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커튼이 흔들리고 그 안으로 오후 햇살이 퍼져나가며 내 마음 한구석까지 비추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이상우. 혹시 그때 말씀하셨던 커피 한 잔 아직 유효할까요? 나는 웃음이 났어요. 그럼 유효하지. 이번엔 내가 살게.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보았어요. 석양이 천천히 내려앉고
거리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은 여전히 조심해야 할 일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그 안엔 여전히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더군요. 나는 다시 생각했어요. 용서라는 건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구하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보, 이제 됐어요. 나 정말 괜찮아요.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따뜻하고 살아있는 바람이었죠. 나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정화야, 잘했어. 정말 잘 버텼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신비하고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화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낙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